어서 오세요. 달빛이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책방이 되는 신비한 곳, 달빛 아래의 책방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루이스 캐럴의 환상적인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떠나는 신비로운 여행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가 토끼굴을 따라 들어가며 시작됩니다. 앨리스는 호기심과 용기로 가득 찬 채 이상한 나라의 기이하고 마법 같은 세계를 탐험하게 되는데요. 매 순간 상상력이 살아 숨쉬고 규칙이 없는 신비로운 세상 속에서 앨리스와 함께 놀라운 모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앨리스의 눈을 따라 독특하고 기이한 캐릭터들, 짜릿한 모험, 그리고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 찬 환상적인 세계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앨리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1장 토끼굴 속으로.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강둑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자니 점차 몹시 지루해졌다.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흘낏 보았는데 거기엔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었다. 앨리스는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으면 책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앨리스는 일어나 데이지꽃을 꺾는 수고로움이 데이지꽃을 엮는 즐거움보다 클지 속으로 생각해보고 있었다. 뜨거운 날씨 때문에 몹시 졸리고 바보가 된 느낌이라서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분홍빛 눈에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를 지나쳐 뛰어갔다. 그 광경에 딱히 특별할 것이라고는 없었다. 심지어 토끼가 에구구 너무 늦겠네 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도 앨리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중에야 당연히 이 시점에서 놀랐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때는 너무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토끼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본 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앨리스는 이전에 조끼를 걸치거나 그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앨리스는 호기심에 불타올라 토끼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 좋게도 토끼가 생울타리 바로 밑에 큰 토끼굴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 굴로 뛰어들고 있었다. 어떻게 다시 빠져나올 것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토끼굴은 터널처럼 곱게 이어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아래로 푹 꺼져버렸다. 멈추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이 갑작스러워서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 앨리스는 이미 아주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우물이 깊어서인지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앨리스는 주위를 둘러보고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가장 먼저 앨리스는 아래를 보고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옆으로 눈을 돌려 우물벽이 찬장과 책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도며 그림들도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앨리스는 아래로 내려가는 도중에 한 선반에서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쓰인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몹시 실망스럽게도 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앨리스는 병을 그냥 떨어뜨리면 아래에 있는 누가 혹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떨어지면서도
간신히 다시 찬장에 병을 집어넣었다. 이 정도로 떨어져 봤으니 이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는걸? 앨리스는 생각했다. 가족들이 모두 내가 얼마나 용감하다고 생각하겠어. 아니, 내가 우리 집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난 그냥 별것도 아닌 양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건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앨리스는 지금까지 내가 몇 마일이나 떨어진 거지? 하고 소리내어 말했다. 아마 지구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중일 거야. 어디 보자. 아마도 4,000마일쯤 내려온 것 같아. 이처럼 앨리스는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다. 물론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을 자랑하기에는 매우 좋은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것은 좋은 연습이 된다. 그래, 대략 그 정도의 거리일 거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의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나타내지? 앨리스는 위도나 경도가 뭔지는 하나도 몰랐다. 그저 말하기에 아주 근사한 단어라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곧장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구를 곧장 뚫고 지나가는 건지도 모르겠어.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걷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불쑥 나타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일까? 반감자들이겠지. 앨리스는 이번엔 듣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절한 단어 같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곳이 어느 나라인지는 물어봐야 할 거야.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앨리스는 무릎을 굽혀 예의 바르게 인사하려고 했다. 떨어지는 와중에도 허공에서 무릎을 굽히는 멋들어진 인사라니.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를 얼마나 무식한 여자애라고 생각하겠어. 아니지, 절대 물어보지 않을 거야. 나라 이름이 적혀있는 곳은 없는지 찾아봐야겠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딱히 달리 할 게 없어서 앨리스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 다이나가 날 무척 그리워하겠지? 그렇고 말고. 다이나는 고양이다. 티타임에 다이나에게 우유 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사랑스러운 다이나야, 너도 여기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을걸. 공중에 쥐가 없긴 하지만 박쥐는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쥐랑 아주 비슷하잖아. 근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나? 앨리스는 약간 졸음이 와서 마치 꿈을 꾸는 듯이 고양이가 박쥐를 먹나? 고양이가 박쥐를 먹나? 하고 중얼거렸다. 가끔은 박쥐가 고양이를 먹나? 하고 말하기도 했지만 앨리스는 두 질문 모두 대답할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앨리스는 깜빡 잠이 들고 있었고 급기야 다이나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꿈에서 다이나에게 사뭇 진지하게 다이나야, 이제 사실을 말해줘. 박쥐를 먹어본 적 있니? 하고 물었다. 그때 갑자기 쿵, 쿵 소리를 내며 앨리스는 나뭇가지와 마른 잎 뭉치에 떨어졌다. 다 내려온 것이다. 앨리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앨리스는 곧바로 두 발로 깡총 뛰어 일어섰다.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온통 어둠뿐이었다. 앨리스 앞으로는 긴 통로가 있었는데 흰 토끼가 아직 거기에서 허둥지둥 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흰 토끼는 사라져 버렸다. 앨리스는 바람처럼 쫓아갔지만 흰 토끼가 모퉁이를 돌며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들었을 뿐이다. 아이고, 내 귀야, 수염아. 늦겠다, 늦겠어. 앨리스는 흰 토끼를 바짝 쫓아 모퉁이를 돌았지만 더 이상 흰 토끼는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어느새 자신이 천정에 램프가 줄지어 달린 아주 긴 복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도 주변에는 여러 개의 문이나 있었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앨리스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모든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는 문은 없었다. 앨리스는 어떻게 하면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힘없이 복도 가운데로 돌아왔다. 문득 앨리스는 다리가 셋 달린 탁자에 다다랐다. 탁자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 아주 작은 황금 열쇠가 있었다. 처음에 앨리스는 이 열쇠로 여기 있는 문을 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열쇠가 너무 작았다. 이 열쇠로는 어찌해도 복도를 둘러싼 문을 열 가능성은 없었다. 앨리스는 다시 한번 찬찬히 주위를 살펴보다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커튼을 발견했다. 그 커튼 뒤에는 높이가 고작 15인치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문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황금 열쇠를 넣어보았더니 기쁘게도 딱 맞았다. 앨리스는 문을 열고 안을 보았다. 그 문은 작은 통로로 이어져 있었는데 쥐구멍보다 그리 크지 않은 정도였다. 앨리스는 무릎을 꿇고 통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통로는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앨리스가 어두운 복도에서 나가 꽃들이 활짝 핀 정원을 얼마나 거닐고 싶어 했었던지. 하지만 그 문에는 머리도 집어넣을 수 없었다. 불쌍한 앨리스는 내 머리가 지나간다고 해도 어깨는 도저히 못 넣겠는걸. 어깨가 없으면 머리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만원경처럼 접힐 수 있으면 좋겠네. 처음에 어떻게 접는지만 알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하고 생각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바람에 앨리스는 점차 불가능한 것이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 옆에서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혹시 다른 열쇠는 없는지 기대하며 테이블로 돌아왔다. 아니면 적어도 사람 몸을 만원경처럼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적힌 책이라던가. 이번엔 탁자 위에 작은 병이 하나 있었다. 앨리스는 이건 아까 없었는데 하고 말했다. 병에 걸린 종이 표지에는 크고 아름다운 글씨로 날 마셔요 라고 적혀 있었다. 병에는 알기 쉽게 날 마셔요 라고 적혀 있지만 영리한 앨리스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니, 먼저 좀 살펴보고 하고 앨리스는 말했다. 어딘가에 독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닌지 봐야지. 앨리스는 어린이가 불에 데였다거나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거나 아니면 다른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이야기 몇 개를 읽은 적이 있었다. 모두 이전에 배운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지 않아 생긴 일이었다. 예를 들어 발갛게 달아오른 부지깽이를 잡고 있으면 불에 대게 되고 손가락을 칼에 너무 깊게 베면 피를 흘리게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앨리스는 독이라고 쓰인 병에 든 것을 마시면 조만간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 어디에도 독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다. 때문에 앨리스는 용감하게 우선 맛을 보았다. 맛이 좋았기 때문에 앨리스는 곧 단숨에 병을 비웠다. 버치타르트, 커스타드, 파인애플 구운 칠면조 땅콩 사탕, 버터를 바른 따끈한 토스트를 합쳐놓은 것 같은 맛이었다. 제2장 눈물 웅덩이. 요상하고도 요상해. 앨리스는 소리쳤다. 앨리스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조차 똑바로 하지 못했다. 이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만원경처럼 펼쳐져 버렸어. 잘 있어, 내 봐라.
앨리스가 발을 쳐다보니 까마득히 멀리 있어서 겨우 보일락 말락 할 지경이었다. 아, 불쌍한 내 작은 발들. 이제 누가 내 발에 양말을 신겨주고 신발을 신겨준담. 난 못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하려니 너무 멀구나.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너희가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내가 무엇든 해야 하겠지.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아니면 아마도 내 발들이 내가 가고 싶을 때 걷지 않으려고 할지도 몰라. 어쩌지? 얘들아, 크리스마스마다 새 신발을 사줄게. 앨리스는 어떻게 선물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아무래도 운송회사를 불러야 할 거야. 그런데 정말 우습게 보이겠지? 자기 발에게 자기가 선물을 하다니. 주소는 또 얼마나 이상할까? 앨리스의 오른발 귀여, 벽난로, 깔개난로, 철망 옆. 사랑을 담아 앨리스가. 맙소사, 내가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때 앨리스의 머리가 천정에 부딪혔다. 앨리스는 이미 키가 9피트가 넘게 커져 있었다. 앨리스는 재빨리 탁자 위에 놓인 금열쇠를 집어 문을 열었다. 불쌍한 앨리스. 앨리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한쪽으로 누워 한눈으로 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앨리스는 주저앉아 다시 울기 시작하였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다 큰 소녀가 울다니. 하고 앨리스는 말했다. 이번엔 훌륭하게 말했다. 이렇게 울다니. 뚝 그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앨리스가 흘린 눈물이 방 안에 가득 차서 큰 웅덩이가 되어버렸다. 웅덩이 깊이는 4피트나 되어 방 높이의 절반이나 되었다.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눈물을 훔치고 어떤 것이 다가오나 살펴보았다. 아까 그 흰 토끼가 돌아오고 있었다. 토끼는 근사한 옷을 입고 한 손은 흰 장갑 한 쌍을 들고 다른 손은 큰 부채를 들고 있었다. 토끼는 깡총거리며 매우 급하게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아, 공작 부인. 내가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간 가만두지 않겠지. 앨리스는 누가 지나가든 제발 도와달라고 해야 할 때여서 토끼가 다가오자 작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괜찮으시면. 토끼는 깜짝 놀라더니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는 허둥거리며 할 수 있는 한 재빨리 어둠 속으로 달려가 버렸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집어들었다. 방이 너무 더워서 앨리스는 부채를 붙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런, 오늘은 참 별난 날이다. 어제는 모든 게 다 평범했는데 밤 동안 내가 변한 걸까? 생각해보자.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랑 똑같은 난가? 난 뭔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던 걸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내가 아침에 나와 같지 않다면 다음 질문은 그럼 나는 누구지? 엄청 복잡한 수수께끼다. 그러면서 앨리스는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떠올리며 혹시 그 아이들 중 하나로 바뀐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난 확실히 에이더는 아니야. 앨리스가 말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너무 긴 곱슬머리야. 내 건 곱슬거리지 않아.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난 확실히 메이블이 될 수도 없어. 그 앤 너무 아는 게 없어. 게다가 그 애는 그 애고 나는 나잖아. 그리고 아이고, 뭐든 왜 이리 복잡한 수수께끼가 되는 거지? 내가 알던 것들을 제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지 봐야겠다. 어디 보자. 4 곱하기 5는 12. 그리고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이런 식으로는 20까지는 절대 못 가겠는데. 하지만
구구단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리를 생각해볼까? 런던은 파리의 수도, 파리는 로마의 수도. 아니야, 몽땅 틀렸어. 확실해. 난 아무래도 메이블이 된 것 같아. 어쩜 이리 작은을 낭독해봐야겠다. 그 애는 수업 시간에 그런 것처럼 두 손을 엇갈려 무릎에 얹고 따라했었지. 하지만 그 앤 이상한 쉰 목소리를 내는 데다 말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데 어쩜 이리 작을까로 시작하는 시를 낭독해봐야겠다. 앨리스는 수업 시간 때처럼 두 손을 엇갈려 무릎에 놓고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앨리스의 목소리는 거칠고 이상하게 나왔으며 내용도 원래와 다르게 나왔다. 어쩜 이리 작은 악어가 이렇게 반짝이는 꼬리를 올려 나일강의 모든 강물을 황금비늘 곳곳에 흩뿌리는지, 어쩜 저리 방긋 웃는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런히 펴고서 물고기들을 반기지 친절하게 웃음 짓는 입속으로. 이건 확실히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니야. 가여운 앨리스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메이블이 된 게 틀림없어. 그리고 그 허름한 집에 들어가 살게 되겠지? 장난감도 없고 놀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공부만 배우게 될 거야. 아니야, 나 마음을 정했어. 내가 메이블이라면 그냥 여기에 있을 거야. 사람들이 구멍에 고개를 넣고 얘야 어서 다시 올라오렴 해도 나는 그럼 제가 누구죠? 먼저 말해주세요 라고 할 거야. 만약 그 사람이 되는 게 마음에 들면 올라갈 거지만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래 다른 사람이 될 때까지 라고 해야지. 하지만 이런... 앨리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냥 사람들이 구멍에 머리나 뒤밀어 줬으면 여기 혼자 있어서 너무너무 지쳤어. 이렇게 말하며 앨리스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토끼의 작은 흰 장갑 중 하나가 손에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한 거지? 앨리스는 생각했다. 다시 작아진 게 틀림없어. 앨리스는 일어나 자기 키를 탁자와 견주어 보았다. 앨리스가 생각했던 대로 앨리스의 키는 약 2피트 정도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도 키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앨리스는 금세 가지고 있던 부채가 키를 줄어들게 한 것을 알아채고는 완전히 쪼그라들기 직전에 재빨리 부채를 떨어뜨렸다. 아슬아슬했어. 하고 앨리스가 말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겁을 먹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기뻤다. 그럼 이제 정원으로. 앨리스는 전속력으로 작은 문을 향해 달렸다. 앞불싸. 작은 문은 그새 닫혀 있었고 작은 황금 열쇠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더 나빠지기만 했잖아. 앨리스는 생각했다. 난 이렇게 작았던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건 정말 나쁘다고. 그 순간 앨리스의 발이 미끄러졌다. 첨벙. 앨리스의 뺨에 짠물이 닿았다. 처음에 앨리스는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난 기차를 타고 돌아가야지. 앨리스는 생각했다. 앨리스는 딱 한 번 바닷가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영국 해안이라면 어디나 여러 개의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바다 위에 떠 있고 아이들이 나무삽으로 모래놀이를 하며 그 뒤에 줄줄이 숙소가 있고 그 뒤로 기차역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앨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다 같은 것이 자기 키가 9피트일 때 흘렸던 눈물이 만든 웅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웅덩이를 헤엄쳐 빠져나갈 곳을 찾으며 앨리스는 그렇게 많이 울지 말걸 하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서 내 눈물에 빠져 죽게 되는 벌을 받는 걸 거야. 진짜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다 이상한 날인걸. 그때 어디선가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려 헤엄쳐 다가갔다. 앨리스는 처음에 그것이
바다 코끼리이거나 하마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앨리스는 자신이 작아진 것을 떠올리고는 헤엄쳐오는 동물이 앨리스처럼 웅덩이에 미끄러진 생쥐라는 것을 알았다. 이 생쥐랑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앨리스는 생각했다. 여긴 모든 게 다 이상하니까 생쥐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시도해보는 게 나쁠 것도 없지. 그리고는 앨리스가 생쥐에게 말을 걸었다. 오, 생쥐야, 이 웅덩이를 빠져나갈 길을 아니? 수영하느라 너무 힘들어. 오, 생쥐야. 앨리스는 이게 생쥐에게 말을 거는 알맞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한 번도 생쥐란 말을 해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오빠가 라틴어 문법을 배우며 아우마우스, 투마우스, 아마우스, 오마우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었다. 생쥐는 몹시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앨리스를 바라보고는 한쪽 눈을 찡긋한 듯 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아마도 영어를 못 알아듣나 봐. 정복자 윌리엄이랑 함께 건너온 프랑스 쥐인가? 하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역사에 쓰인 일들이 정확히 언제 있었고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는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앨리스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우에 마 샤트. 내 고양이는 어디에 있지? 앨리스의 프랑스어 교과서 처음에 적힌 문장이었다. 순간 생쥐는 펄쩍 뛰어올랐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처럼 보였다. 앨리스는 자신이 가여운 동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다급히 외쳤다. 용서해줘. 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잊었어. 생쥐가 날카롭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고양이는 싫어. 네가 나라면 고양이가 좋겠니? 아마 안 좋아할 거야. 하고 앨리스는 생쥐를 달랬다. 화내지 마. 난 우리 고양이 디나가 보고 싶어. 너도 디나를 보면 좋아하게 될 거야. 정말 사랑스럽거든. 앨리스는 반쯤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천천히 헤엄쳤다. 디나는 불 옆에 앉아서 정말 근사하게 가르랑거려. 발을 핥기도 하고 세수도 해. 보드랍고 사랑스럽지. 그리고 쥐를 정말 잘 잡아. 미안해. 앨리스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생쥐는 이번엔 화가 난 것 같았다. 앨리스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네가 싫다면 디나 얘기는 그만해야겠다. 당연히. 하고 생쥐가 늘어뜨린 꼬리끝을 떨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얘기는 관두자. 우리 가문은 고양이 같은 더럽고 천한 무식한 것들은 싫어해. 다신 그 얘기 하지 마. 알았어. 앨리스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너는 걔는 좋아하니? 생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앨리스는 열심히 말했다. 진짜 멋진 개가 우리 옆집에 사는데 난 그 개를 보는 게 정말 좋아. 있잖아, 걘 눈이 반짝거리는 테리어야. 곱슬거리는 갈색 털. 뭘 던지면 달려가서 다시 주워와. 그리곤 앉아서 먹을 걸 달라고 해. 그리고 멋진 점이 아주 많아. 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있잖아. 그리고 그 개는 농부 아저씨가 길러. 농부 아저씨는 그 개가 정말 쓸모있고 값도 몇백 파운드나 되는 좋은 개랬어. 농부 아저씨는 그 개가 쥐도 잘 잡고 또 앨리스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또 네 마음을 상하게 했나 봐. 생쥐는 첨벙거리며 물살을 만들면서 온 힘을 다해 멀리 헤엄쳐가고 있었다. 앨리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생쥐야, 돌아와. 싫어하면 고양이나 개 얘기는 안 할게. 하고 말했다. 생쥐는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헤엄쳐 돌아왔다. 생쥐의 얼굴은 창백했다. 앨리스는 화난 것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생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웅덩이를 벗어나자. 그럼 내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너도 내가 왜 고양이랑 개를 싫어하는지 알게 될 거야. 한참을 가다 보니 웅덩이엔 다른 동물들과 새들도 빠져 있었다. 오리 한 마리, 도도새 한 마리, 잉꼬 한 마리, 어린 독수리 한 마리, 그리고 신기한 동물들 몇 마리가 있었다. 앨리스는 앞장서서 이 동물들과 헤엄쳐 웅덩이를 빠져나왔다. 제3장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웅덩이를 벗어나 뚝에 모인 무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새들의 깃은 젖어 축 처졌고 동물들의 털도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모두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젖어 짜증스럽고 불편해했다.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어떻게 다시 몸을 말릴 것인가였다. 동물들은 서로 저마다 의견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 앨리스도 이 동물들과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 앨리스는 잉꼬와 오랫동안 말다툼을 했다. 잉꼬는 결국 셀쭉해져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더 잘 알지 라고 말했다. 잉꼬의 나이를 알기 전에는 앨리스로서는 그 말이 진짜인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잉꼬가 단호하게 나이를 밝히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마침내 동물들 가운데 그래도 권위 있어 보이는 생쥐가 이렇게 말했다. 모두 앉아서 제 말을 좀 들어보시죠. 금방 몸이 마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은 대번에 생쥐 주변에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앨리스도 몸을 얼른 말리지 않으면 독한 감기에 걸릴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크게 뜨고 걱정스레 생쥐를 바라보았다. 에헴. 준비되셨나요? 이건 제가 아는 가장 메마른 이야기입니다. 정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황의 총애로 명분을 얻은 정복자 윌리엄에게 지도자를 원했고 약탈당하고 정복당하는 데 너무나 익숙했던 잉글랜드 사람들은 곧바로 복종했습니다. 메르시아와 노선브리아의 백작 에드윈과 모르카르는 이때 잉꼬가 콜록하고 기침을 하며 몸을 떨었다. 생쥐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정중하게 말했다. 실례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야 하고 잉꼬는 황급히 대답했다. 뭐라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생쥐는 말했다. 메르시아와 노선브리아의 백작 에드윈과 모르카르는 윌리엄을 따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애국심이 높았던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건드마저도 그것이 타당하는 것을 알았지요. 뭘 알았다고? 하고 오리가 물었다. 그걸 알았다고요. 하고 생쥐가 대답했다. 그것이 무얼 뜻하는지는 당연히 아시겠지요. 그것이 뭔지는 잘 알지. 내가 뭘 알게 되면 그것은 대개 개구리나 벌레야. 그런데 대주교는 뭘 알게 된 거지? 하고 오리가 말했다. 생쥐는 오리의 질문을 듣지 못하고 빠르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대주교는 에드가 에설링이 윌리엄을 찾아가 왕관을 건네는 편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윌리엄은 처음에는 정중하게 행동했지만 오만한 노르만인들이 넌 좀 어때? 생쥐가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하며 몸을 돌렸다. 이렇게 흠뻑 젖은 적이 없어. 그 이야기가 젖은 걸 말려주는 것 같지는 않아. 앨리스가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도도새가 일어서 발을 들더니 근엄하게 말했다. 그러면 난 보다 활동적인 방법을 당장 도입하기 위해 휴정하겠어. 좀 알아듣게 말해. 하고 어린 독수리가 말했다. 무슨 소린지 반도 못 알아듣겠네. 더군다나 너도 무슨 소린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고는 어린 독수리가 웃음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다른 새 몇 마리는 킥킥거리며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하려는 말은 하고 도도새가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몸을 말리는 데는 코커스 경주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야. 코커스 경주가 뭐야? 하고 앨리스가 물었다. 사실 앨리스는 그다지 꼭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하지만 도도새가 누군가 물어봐야 한다는 듯이 뜸을 들였고 아무도 뭔가 물어보고 싶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했다. 뭐... 하고 도도새가 말했다. 뭔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보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한겨울에 그걸 해보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도도새가 한 방법을 설명해둔다. 도도새는 먼저 원 비스무리한 것을 그려서 경주로를 만들었다. 도도새는 꼭 정확한 원은 아니어도 돼 라고 했다. 그리고 저마다 경주로 이곳 저곳에 자리 잡았다. 준비 출발은 없고 각자 출발하고 싶을 때 출발해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되었는데 당연히 언제 경주가 끝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30분 정도 달리자 도도새가 갑자기 경주 끝이라고 외쳤고 그쯤에는 꽤나 몸이 말라 있었다. 경주로에 모인 동물들은 헐떡이면서 그런데 누가 이겼지? 하고 물었다. 도도새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어서 손가락을 이마에 짚은 채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셰익스피어 그림에서 흔히 등장하는 포즈 말이다. 그동안 동물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도도새는 모두가 이겼어. 그러니 모두 상을 받아야지. 하고 말했다. 그러면 상은 누가 주는데? 하고 모두들 물었다. 뭐 당연히 여기 이 아이가 줄 거야. 하고 도도새는 앨리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모든 동물들이 너도 나도 상줘 상줘 하며 앨리스에게 몰려들었다. 앨리스는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다급하게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주머니 안에 사탕 한 봉지가 있었다. 다행히 사탕에는 소금물이 들어가지 않았다. 앨리스는 동물들에게 사탕을 상으로 건넸다. 사탕은 모두에게 한 개씩 딱 맞게 돌아갔다. 하지만 얘도 사탕을 받아야 하잖아. 하고 생쥐가 말했다. 도도새는 물론이지 하고 매우 진지하게 대답하고는 주머니에 뭐 남는 게 없니? 하고 앨리스에게 몸을 돌려 물었다. 골무 한 개뿐이야. 앨리스는 풀이 죽어 대답했다. 이리 줘봐. 도도새가 말했다. 그러자 모두 다시 한번 앨리스의 주위로 모였다. 도도새는 근엄하게 골무를 건네며 이 품격 있는 골무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모두 이에 환호했다. 앨리스는 이 모든 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모두들 매우 진지해 보였기 때문에 감히 웃을 수 없었다. 앨리스는 뭐라 할 말이 없어 살짝 인사를 하고 가능한 한 진지하게 골무를 받아들었다. 다음 과제는 사탕을 먹는 것이었다. 이 일에 한마디씩 하며 소동이 일어났다. 큰 새들은 간에 기별도 안 온다며 투덜거렸고 작은 동물들은 사탕이 목에 걸려 등을 두드려줘야만 했다. 어쨌거나 결국엔 모두 사탕을 먹었고 다시 둥그렇게 모여 앉아 생쥐에게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졸랐다. 네 이야기를 해준댔잖아. 하고 말하며 앨리스는 혹시나 생쥐의 마음을 다시 상하게 할까 걱정하며 작은 목소리로 넌 왜 고로 시작하는 동물하고 강으로 시작하는 동물을 싫어하는데? 하고 덧붙였다. 생쥐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이건 정말 길고 슬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야. 하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앨리스는 맞아, 분명 긴 꼬리네.
라고 말하며 생쥐의 꼬리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그런데 왜 슬프지? 생쥐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동안에도 앨리스는 꼬리가 슬픈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썼고 결국 생쥐가 하려는 이야기가 이런 건 아닐까 생각했다. 멍멍, 개퓨리가 집에서 만난 생쥐에게 말했지. 법대로 하자고 너를 고소할 거야. 이봐, 넌 거부할 수 없어. 재판장으로 가야만 해. 진심이야. 어차피 난 오늘 아침에 딱히 할 일도 없다고. 멍멍. 생쥐는 개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보세요. 배심원도 판사도 없는 게 법정인가요? 낭비죠. 그러자 늙은 개는 이렇게 말했지. 내가 판사고 곧 배심원. 넌 모든 게 유죄야. 그러니 사형이다. 안 듣고 있네? 하고 생쥐가 앨리스에게 꾸짖듯이 물었다. 무슨 생각하는 거니? 앨리스는 미안해 하고는 이제 5번쯤 이야기가 굽어진 거니? 하고 물었다. 생쥐는 매우 화난 목소리로 날카롭게 아니야, 전혀 이야기를 못 따라오네. 헤매듯. 하고 외쳤다. 매듭이잖아. 내가 푸는 걸 도와줄게. 앨리스는 언제나 누구에게 도움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생쥐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생쥐는 그럴 일 없어. 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날 모욕했어.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다. 가여운 앨리스는 그런 뜻이 아니야 하고 애원했다. 그나저나 너 정말 잘 삐진다. 생쥐는 이 말에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앨리스는 생쥐의 등에 대고 제발 돌아와서 이야기를 마저 해줘 라고 말하며 생쥐를 불렀다. 그러자 모여있던 동물들도 다 같이 제발 이야기해줘 라고 하며 한 목소리로 졸랐다. 하지만 생쥐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더욱 걸음을 빠르게 할 뿐이었다. 생쥐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인꼬는 그냥 가버리다니 섭섭하군 하고 말했다. 늙은 개는 자기 딸에게 한마디 할 기회를 잡았다. 얘야, 이걸 보고 왜 툭하면 화를 내지 않아야 하는지 깨달으렴? 그러자 어린 개는 잔소리하지 마세요, 엄마. 하고 대꾸했다.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라는 말은 지겨워요. 앨리스는 누구에게랄 것 없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우리 디나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생쥐를 재빨리 잡아올 텐데. 인꼬가 이 말을 듣고는 그런데 디나가 누구지? 알려주겠니? 하고 물었다. 앨리스는 언제나 자기 애완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신나게 대답했다. 디나는 우리 고양이야. 쥐를 정말 잘 잡아. 상상도 못할걸? 너도 디나가 새를 잡는 걸 봐야 하는데 글쎄 새를 보면 순식간에 잡아먹는다니까? 이 이야기에 모여있던 동물들은 혼비백산했다. 어떤 새들은 곧장 자리를 떴다. 까치는 잔뜩 움츠리면서 집에 가야겠어. 밤 공기가 내 목에 좋지 않거든. 하고 말했다. 엄마 카나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모든 동물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떠나고 나니 앨리스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디나 얘기는 괜히 꺼냈어. 하고 앨리스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선 아무도 디나를 좋아하지 않네. 하지만 디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고양이란 말이야. 아, 내 귀여운 디나. 내가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며 가여운 앨리스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정말 외로웠고 기분은 한껏 가라앉았다. 얼마가 지났을까? 어디선가 다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생쥐가 마음을 바꿔 이야기를 마저 끝내려고 돌아오는 게 아닌가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다. 제4장 토끼가
작은 비를 보내다. 종종 걸음으로 돌아온 것은 흰 토끼였다. 토끼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는데 무언가 찾고 있는 듯했다.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아, 내 발, 내 가죽, 내 수염. 난 처형당하고 말 거야. 족제비가 족제비 한 것만큼이나 확실하다고. 내가 그걸 도대체 어디에 떨어뜨렸을까? 앨리스는 토끼가 아까 떨어뜨린 부채와 장갑을 찾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음씨 착한 앨리스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찾아보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가 웅덩이에서 헤엄치는 동안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았다. 유리탁자와 작은 문이 있던 큰 복도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앨리스가 물건들을 찾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도 앨리스를 알아차렸다. 토끼는 화난 목소리로 어쩐 일이야, 메리앤?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지? 당장 집에 가서 부채와 장갑을 가져와. 빨리, 당장. 하고 소리 질렀다. 앨리스는 겁이 나서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토끼가 가리키는 곳으로 뛰어갔다. 앨리스는 뛰어가며 날 하녀라고 생각했나봐 하고 혼잣말을 했다. 내가 하녀가 아닌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먼저 부채와 장갑을 찾아주어야 하겠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동안 앨리스는 깔끔하게 지어진 작은 집에 도착했다. 대문에는 밝은 빛의 노쇠로 만든 문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흰 토끼라고 새겨져 있었다. 앨리스는 진짜 메리앤을 만나서 부채와 장갑을 찾기 전에 쫓겨날까봐 겁이 난 나머지 노크도 없이 들어가 서둘러 2층으로 향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토끼의 심부름을 하게 되다니 다음번엔 디나가 내게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앨리스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앨리스 양, 당장 이리 와서 산책 갈 준비를 하세요. 유모, 얼른 이리로 와요. 난 쥐구멍 속에 들어간 쥐를 감시하느라 못 움직여요. 그나저나 이 쥐가 나올 생각을 안 하네. 디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려먹으면 아마 아무도 못 말릴 거야. 그쯤 앨리스는 창가에 탁자가 놓여있는 아주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탁자 위에는 부채와 몇 벌의 작은 아동용 흰 장갑이 놓여 있었다. 부채와 장갑 한 쌍을 집어 방을 나오려는 찰나 앨리스는 탁자 위에 작은 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나를 마셔요 같은 딱지가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앨리스는 마개를 열고 병을 입술에 갖다 댔다. 뭔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게 확실해.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내가 뭔가 먹거나 마실 때마다 그랬으니까. 이 병이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 보자고. 이번엔 몸이 다시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은 건 이제 딱 질색이야.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앨리스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병에 든 것을 반도체 마시기 전에 앨리스는 머리가 이미 천정에 닿은 것을 알아차렸다. 앨리스는 목을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몸을 구부려야 했다. 앨리스는 다급하게 병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됐어. 더 커지진 않으면 좋으련만. 이랬다간 이 문으로 나가지도 못할 거야. 내가 너무 많이 마신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앞불사. 앨리스의 바램대로 되기엔 이미 늦었다. 앨리스는 계속해서 커졌고 곧 무릎을 굽히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금 후에는 그럴 공간도 없었다. 앨리스는 한쪽 팔꿈치는 문에 닿고 다른 한쪽은 머리를 감싸도록 해 바닥에 드러누운 듯한 자세를 시도해 보았다. 그러는 사이에도 앨리스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쪽 발은 창문 밖으로 빼고 발은 굴뚝으로 뻗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해. 난 어찌 되는 걸까? 다행히도 작은 병에 든 약의 효력이 다했고 앨리스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불편했다. 게다가 방 밖으로 다시 나갈 방법은 아무래도 없어 보였다. 앨리스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집에 있는 게 더 나았어.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나 생쥐나 토끼의 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말이야. 토끼굴엔 괜히 들어왔나 봐. 하지만 너무 궁금하잖아. 다음번엔 내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동화책을 읽을 땐 그런 이상한 일은 절대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이상한 일 투성이야. 내가 주인공인 동화책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돼. 나중에 좀 더 크면 그런 책을 써야겠다. 하지만 다 커지긴 했는데. 앨리스는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쨌든 이 방에서는 더 커질 수 있는 공간도 없어. 앨리스는 계속 생각했다. 그러면 난 더 이상 나이를 먹을 수 없는 건가? 나이 든 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편하겠다. 하지만 그럼 계속 공부를 해야 하잖아. 그건 싫어. 바보 같은 앨리스. 하고 앨리스는 혼잣말을 계속하였다.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래? 나 하나도 비좁은데 교과서를 둘 곳이 어디 있다고. 앨리스가 이렇게 번갈아가며 대화하듯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이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앨리스는 혼잣말을 멈췄다. 그것은 메리앤! 메리앤! 하고 부르는 소리였다. 지금 당장 내 부채와 장갑을 가져와. 작게 통통거리는 발소리는 계단으로 이어졌다. 앨리스는 토끼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앨리스는 자신이 토끼보다 수천 배는 더 커졌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는 집이 흔들릴 만큼 무서워 몸을 떨었다. 토끼는 이제 방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문을 밀었다. 그러나 방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문이었고 안에서는 앨리스의 팔꿈치가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토끼가 그럼 돌아서 창문으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앨리스는 그것도 안 될 텐데 하고 생각했다. 잠시 기다리던 앨리스는 토끼가 창문 아래에 왔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 창밖으로 뻗어두었던 손을 펼쳐 잡으려는 신용을 했다. 앨리스의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밖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다. 앨리스는 아마도 토끼가 오이 지지대나 그 비슷한 것에 떨어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토끼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펫! 펫! 어딨어? 그러자 앨리스가 처음 듣는 목소리가 여기 있습죠. 저야 물론 사과를 심을 구멍을 뚫고 있어요, 나리. 하고 대답했다. 사과 심을 나무라니. 하고 토끼는 화를 냈다. 여기 와서 이거나 좀 도와. 그리고는 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말해봐, 펫. 저 창문에 나온 게 뭐지? 예, 저건 팔입니다, 나리. 팔이라고? 이 바보야. 저렇게 큰 팔이 어디 있다고 그래? 창문 하나를 꽉 채우고 있잖아. 예, 그렇고 말고요, 나리. 하지만 저건 팔이 맞습니다. 크기야 상관없지. 가서 저것 좀 치워. 그리고는 한동안 별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앨리스는 간혹 무언가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예, 그건 좋지 않은데쇼, 나리. 정말로요. 시키는 대로 해, 이 겁쟁이야.
같은 소리였다. 앨리스는 결국 다시 한번 손을 휙 움직여 무언가를 잡는 신용을 했다. 이번엔 둘이 내는 비명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였다. 앨리스는 오이치지대가 얼마나 많은 거야. 저들이 다음에 무얼 할까? 창문 밖으로 날 끄집어내주기만 한다면 좋겠는데 나도 여기 더 있기는 싫다고 하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기다렸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금 지나니 수레를 끄는 소리며 여럿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다리는 어디에 있지? 저는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쇼. 빌이 하나 가지고 있습죠. 빌, 사다리 가져와. 여기 말이야, 이쪽에 세워봐. 아니, 먼저 두 개를 이어야지. 하나 가지고는 높이가 모자라. 그 정도면 충분해. 너무 나가지 마. 여기야, 빌. 이 밧줄 좀 묶어봐. 지붕이 견딜까? 그쪽 귀와 조심하고. 아, 떨어진다. 머리 조심해.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방금 누가 기와 떨어뜨린 거야? 아마도 빌인 것 같군. 그럼 누가 굴뚝으로 내려갈 거지? 전 못해요. 주인님이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 빌이 내려갈 거예요. 이봐, 빌. 주인님 굴뚝 아래로 내려가 보라신다. 그러니까 굴뚝으로 내려오는 게 빌이란 말이지? 하고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네. 모든 걸 빌에게만 맡겨버리다니. 내가 빌이라면 난 절대 안 해. 여기 벽난로는 너무 좁잖아. 그치만 발을 조금 차볼 수는 있을 것 같네. 앨리스는 몸쪽으로 가능한 만큼 발을 바짝 당겼다. 그리고는 그게 어떤 동물일지는 몰라도 작은 동물이 굴뚝을 통해 앨리스에게 다가오려고 끙끙대며 기어오는 소리를 듣자 이게 빌이로군 하고 말하며 냉큼 걷어차버렸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앨리스가 가장 먼저 들은 소리는 밖에 있는 모두가 저기 빌이 간다 라고 외치는 소리였다. 다음은 토끼가 빌을 잡아. 거기 울타리 옆에 있는 너 말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였다. 그리고는 한동안 조용하더니 거기 머리를 좀 잡아. 이제 브랜디를 좀 먹여. 목은 누르지 말고. 좀 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기를 좀 해봐. 하는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힘없이 갈라지는 목소리가 말했다. 앨리스는 아마 빌일 거야 하고 생각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브랜디는 됐어요. 고맙습니다. 좀 살 것 같군요. 정신이 없네요. 기억나는 건 그저 뭔가 깜짝 상자에서 튀어나온 광대 인형처럼 내게 달려들더니 내가 하늘을 나는 로켓처럼 솟구쳐 올랐다는 것뿐이에요. 저런 그랬구나 하고 다들 맞장구를 쳤다. 아무래도 집을 태워버려야겠어. 하는 토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은 앨리스는 우렁찬 목소리로 그랬다간 디나를 보낼 거야 하고 소리쳤다. 일순간에 바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앨리스는 다음엔 또 뭘 하려고 할지 알 수가 없네. 생각이 좀 있다면 지붕을 뜯어내면 될 텐데 하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단 한 수레면 돼. 시작은. 라고 말하는 토끼의 소리가 들렸다. 뭐가 한 수레라는 거야?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러나 작은 자갈들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앨리스의 얼굴을 때리자 앨리스는 그게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되었다. 앨리스는 그만두게 해야겠어 하고 혼잣말을 하고는 큰 소리로 다신 안 그러는 게 좋을걸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바깥은 다시 조용해졌다.
순간 놀랍게도 앨리스는 바닥 여기저기에 널린 자갈들이 모두 과자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번뜩이는 생각이 앨리스의 머리를 스쳤다. 앨리스는 내가 이 과자를 먹으면 분명 몸이 커지거나 작아지겠지? 아마 이보다 더 커지게 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작아지는 게 틀림없어.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과자 한 개를 집어먹었다. 그러자 곧바로 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지자 앨리스는 곧장 집 밖으로 도망쳤다. 집 밖에는 여러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모여 있었다. 가여운 작은 도마뱀 빌은 기니피그 2마리의 부축을 받으며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다. 앨리스가 나타나자 동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앨리스는 재빨리 도망쳐 깊은 숲속으로 숨었다. 우선 내 몸을 원래 크기로 되돌려야 해. 그런 다음엔 아까 보았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지. 그게 최선이야. 앨리스는 숲속을 헤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도 깔끔한 계획이었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무 사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머리 위쪽 어디선가 날카롭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엄청나게 큰 강아지가 커다란 눈으로 앨리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한 발을 살며시 내밀어 앨리스를 만지려 하였다. 앨리스는 달래는 목소리로 가여운 것 하고 말하며 휘파람을 불어보려 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벼랑간에 강아지가 배가 고플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를 낼름 잡아먹을 것 같아 너무나 무서워졌다. 앨리스는 정신없이 일단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강아지에게 내밀어 보았다. 강아지는 신이 나서 곧바로 나뭇가지를 잡으려 뛰어들었고 이는 앨리스의 걱정을 더욱 키웠다. 앨리스는 강아지가 덮치지 못하게 커다란 엉겅퀴 뒤에 숨었다. 앨리스가 나타날 때마다 강아지는 다시 달려들어 나뭇가지를 물려고 법석댔다. 발에 밟힐 것 같은 것이 꼭 마차를 크는 말이랑 노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앨리스는 엉겅퀴 뒤로 숨기를 반복하였다. 어느 순간 강아지가 나뭇가지에 달려드는 빈도가 짧아졌다. 뒤로는 멀리 물러나면서도 앞으로는 조금만 움직이면서 앉아 쉴 기회를 찾으며 계속 짖어댔다. 강아지는 혀를 내밀고 눈은 반쯤 감은 채로 헐떡이고 있었다. 앨리스가 도망칠 절호의 기회였다. 앨리스는 힘껏 달렸다. 지치고 숨이 찬 데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기 때문에 앨리스는 달리기를 멈췄다. 하지만 정말 귀여운 강아지였어. 미나리 아제비에 기대선 앨리스가 말했다. 잎을 한 장 따 부채질을 하며 앨리스는 내가 나뭇가지를 잘 잡도록 가르쳐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원래 크기였다면 말이야. 아이쿠, 내가 다시 커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어떻게 하지? 무언가 먹거나 마셔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무엇을 먹어야 하지? 하고 연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주변의 꽃들과 풀잎을 살펴보았지만 먹거나 마실 수 있어 보이는 것은 없었다. 커다란 버섯이 근처에 있었다. 버섯은 앨리스의 키만큼 컸다. 버섯의 아래쪽, 오른쪽, 왼쪽, 뒤쪽을 샅샅이 뒤지고 나자 앨리스는 이제 버섯 위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앨리스는 까치발을 들어 버섯 가장자리에서 버섯 위를 살짝 살폈다. 버섯 위에는 커다란 애벌레 하나가 팔짱을 낀 채 기다란 물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앨리스는 물론이고 아무데도 관심이 없는 듯 했다.